예, 네, 소개 홍원식입니다. 제 오늘 얘기는 퇴계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 직전까지를 중심 얘기로 삼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대구 경북 지역 유학의 역사적 위상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역사적 위상이 어떻다는 이야기냐 할 게 바로 보시다시피 유학의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유학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성리학이 한국 유학, 한국 성리학의 출발이고 뿌리다, 뿌리다 이런 이야기죠. 신라 시대 그때는 경주가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이제 이쪽 지역이 뭐 지방에까지 유학이 번성해서 유학자들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고 그래서 당연히 이쪽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고려 시대에 와서는 도읍이 개성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 영남은 굉장히 변방에 서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변방이지만 학문적으로 뭐 조선시대의 기본 학문이 유학, 성리학이니까 이 성리학이라는 점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은 더 이쪽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념적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보면 뭐 분명히 수도에 비하면 변방입니다. 그렇지만은 학문 이런 걸 생각하면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고 오히려 수도보다도 더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게 우리가 조선시대 사회를 이해할 때 정치 영역으로 생각하면 이걸 권력 관계로 보면은 분명히 도읍이 뭐 서울이 한양이니까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 정치 권력으로만 유지된 게 아니고 또 하나는 권위입니다. 권위. 정치와 권력과 권위가 합해지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왠가 권력과 권위가 좀 분리되어 있고 서로 견제 기능도 있고 그런 점에서 영남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볼 때는 수도 중심적으로 또 당정에서도 남인계열이 밀리게 되면서 거의 정치적 권력은 장악하지 못했지만 학문적, 문화적 권력, 달리 말하면 일종의 권위는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남 지역이. 이게 아주 조선시대라는 사회적 특징이기도 하고 또 영남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늘 주제이죠. 고려말부터 등장한 성리학 그리고 조선이라는 왕조가 그냥 성리학을 받아들였다가 아니고 성리학으로 세워진 왕조입니다. 성리학으로 세워진 왕조를 세우고 난 뒤에 뭐가 유리학과에서 유학, 성리학, 수용학과 이게 아니고 성리학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리고 그 성리학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성리학적 이념을 가장 잘 담아서 실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던 사람들이고 그 고민 속에서 500년의 조선 왕조를 이끌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리학에 대한 역시 그 위상은 영남이 출발점이기도 하고 내내 그 지속적으로 권위를 유지할 수 있는 물론 그 한가운데 퇴계 이황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죠. 당정 속에서는 퇴계학파들이 남인 세력으로 몰리지만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율곡학파의 노론에 대해 거의 한 200년, 250년 완전히 몰락을 했죠. 실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학문, 퇴계에 대해서는 퇴계학에 대해서는 이론적 세부적 비판은 있어요. 그러나 퇴계 선생 자체에 대한 그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설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은 그 학설이 율곡하고 다르고 뭐 어떻고 해서 그래서 되게 그 사람 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조선이 망할 때까지 뭐랄까요, 이 문화 상징, 왕은 10년, 20년, 30년 하지만은 퇴계 선생이 중앙 위치에 학문 권력 중심에 서고 난 뒤에 아무리 율곡 학파가 등장하고 이래하고 학문적 논쟁이 있고 해도 그 권위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영남이 그래서 문화 권력, 달리 말하면 하나의 권위는 영남이 더 강하게. 그래서 이 퇴계 선생의 권위가 물론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대한민국 건국 이 초기에는 퇴계 선생도 많은 비판에 직면합니다. 조선 망국의 제1원인은 퇴계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고 다시 그러니까 그게 아닌 모양이다. 뭔가 지나쳤다. 잘못했다. 라는 인식. 결국 퇴계 선생 빼고 다시 조선을 말할 수 있을까? 조선의 정신, 학문,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인식이 다시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퇴계, 율곡 이런 물론 그 두 분이 등장한 데는 집회에 등장하는데도 정치적 배경도 뭐 당연히 있겠죠. 뭐 정치적 배경도 있고 그럴 건데 그러나 아무리 정치적 배경이 있어도 근거 없이 또 아무런 어떤 그 주변적 어떤 상황 없이 뭐 그렇게 독단적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퇴계 선생 등장할 때 안동지역은 별로 안동지역에 인물이 없었습니다. 안동이 그렇게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지역도 아니에요. 퇴계 선생이 서원 설립 운동을 해가 서원 설립을 해야겠는데 서원 설립 운동할 때 중요한 것이 누구를 제양할 것인가. 퇴계 선생이 찾다 찾은 것이 겨우겨우 찾은 것이 역동 우탁 선생입니다. 역동 서원 세울 때. 그러니까 예안년 그 일대 인물을 볼 때 인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퇴계 선생이 등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안동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에 앞서서 어떻게 안동으로 그쪽 지역으로까지 그거는 완전 낙동강 상류인데 바로 그 시작 지점은 퇴계 선생은 이미 활동할 때로 보면 조선 건국 후 150년, 200년, 150년 지나서 활동하신 분이죠. 그 이전에 그 퇴계 선생이 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 분, 이거는 낙동강 중류 지역이죠. 오히려 조선 초 그에 앞서서 낙동강 이 중류 지역에 먼저 학자들이 대거 출현하고 그것이 백기를 따라서 북쪽으로 해서 안동으로까지 올라가고 또 백기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서 하류 지역까지 또 지류, 남강 이런 걸 타고서 유학이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양 위에서 퇴계 이황이라는 인물이 비로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뭔가 토양이 그리고 분위기가 마구 무르익고 있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얘기가 바로 어찌보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말 조선초 그리고 또 이 조선초에서 퇴계 선생이 이제 등장하기까지 이 상황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첫 자료로 올려놓은 것이 이 동방 18년 혹은 해동 18년 18분을 이제 현인 성인과 현인 우리가 유학에서 성인 할 때는
공자까지를 성인, 그리고 유학에서 받드는 뭐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요순 임금부터 이제 성인 이렇게 부르고, 그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급을 현인, 그걸 붙여서 성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향교, 승중관과 향교에서는 여러 차례 조정 작업을 거치고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변화 없는, 지금 최고 간소화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데, 당연히 공자를 모시는, 공자께서 이제 문성왕으로 추존되니까 문성왕 묘다 사당이다 해서 문묘라고 부르죠. 문성왕 묘당이다 해서 문묘. 그래서 이 문묘, 중국에도 보면은 그 문묘에 당연히 이제 공자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공자의 바로 제자 혹은 이제 그 버금가는 이제 그 인물들, 이 인물들이 바로 제자가 공자의 안회, 그리고 정상, 안자, 정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공자의 손자, 중용의 저자라고 일컬어지는, 실은 뭐 저술했다고 보기는 아주 부정확합니다. 불명확한, 과연 자사가 중용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글쎄 저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만, 이 자사, 손자인, 그리고 자사를 이어가는 맹자, 그래서 맹자를 아성이라서 이 네 분을 이제 공자 바로 아래 단계.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현인급이죠. 현급이고, 그리고는 이제 후대 그 유학자들을 쭉 해서 그 중국 곡부에도 가보면은 이제 그 동무, 서무 해서 뭐 끝없이 그 위패들이 줄을 서가 있습니다. 동쪽 서쪽으로 서서 이제 그야말로 공자의 계승자들, 유학자들, 그 뛰어난 유학자들을 이제 배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공자와 네 분의 이 아성이라고 부르게 하죠. 성인, 버금가는, 다음 가는 인물들 네 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분, 그리고는 그 중국에서는 뭐 수백 명이 됩니다. 곡부에 가보면은. 근데 다 줄이고 이제 그 추자학 이르기까지의 그 인물들, 그러니까 주돈이, 염계 주돈이 선생부터 해서 강절 소홍 선생, 그리고 장제, 그러니까 이 횡거 장제 선생, 그리고 명도 정호 선생, 이천 정희 선생, 그야말로 추자학의 선구자들이죠. 그리고 주희, 주자, 이제 이분을 중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추자학의 정통단에 있는 인물을 모시고, 그리고는 이 좌편에 있는 동무가 되게 높고, 그리고 이제 우편, 여기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오른쪽 이쪽에는 이제 18명의 한국 출신 유학자들을 모셔놨죠. 이게 이제 동방해동 18현입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옛날에 사당에 몇 대까지 제사를 지냈습니까? 예, 4대, 그렇죠. 5대째 되면은 이제 신주를 없애죠. 이제는 완전히 돌아가신 거다. 이제 완전히 돌아가신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히 잊으면 됩니다. 제사도 더 안 지내도 되고, 사당에 이제서 신비를, 그런데 이 신의를 옮기지 않는 이분은 대수는 이래 됐지만 영원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분의 공을 가리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덕이 있었는가. 이게 성인, 현인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덕의 부분입니다. 덕. 그 삼불후
덕후라고 하죠. 썩지 않는 세 가지. 덕은 영원히. 그래서 성인이다, 현이다 하는 것은 덕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공입니다. 공적이 있는가. 그래도 이분을 영원히 그 공적의 후광이, 그 그림자가 4대, 5대를 넘어서 영원히 남는다 하면은 길이야 되는 거예요. 공이 있거나. 마지막은 학입니다. 학. 그래서 덕과 공과 학이 뛰어난 인물. 이 중에는 겹친 사람도 있겠죠. 덕도 있고 학이 뛰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그 포인트가 3개입니다. 근데 성인, 현인 할 때는 덕이 제일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썩지 않는다 했으니까 후대들이 썩혀버리면 안 되죠.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5대가 되어도 없애지 않고 또 4대 제사를 지내고 없애는 거는 제사 지내러 누가 옵니까? 제사 지내러 오는 거는 다 그 후손들이죠. 타성이라면 외손이 오는 거고 다 어쨌든 혈연적 후예들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덕이, 이분의 공이, 이분의 학이 워낙 뛰어나서 그냥 4대만에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내야 된다. 이게 불천이 아닙니까? 신위를 옮기지 않는다. 근데 마음대로 나는 우리 5대조 할배가 워낙 대단하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제사 지내겠다. 그거 마음대로 안 돼. 그래 지냈다가는 국법에 따라서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되지 않습니다. 국법에 따라서 4대로 끝을 내는데 국가가 인정하는 또는 그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이분의 덕은, 이분의 공은, 이분의 학은 영원히 기릴 필요가 있다. 이래 되면은 이제 계속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을 모시는 집은 더 없는 이제 명가가 되는 거죠. 명문가가 되는 것이고 요즘은 어떻게든 제사를 좀 줄이고 안 지냈으면 싶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든 성대하게 폼나게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불천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안이 명문가인가 할 때 불천이가 있는가 없는가 또 어떤 불천이인가 그 지역에서 추천된 불천이인가 나라에서 정해준 불천이인가 또 불천이가 몇 분인가 이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그 지금도 약간 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불천이 중에서도 정말 탄탄한 불천이가 서원에 모셔지는 분들, 서원 문 닫지 않는 한은 계속 모셔지죠. 제사를 올리게 되고 이 제사를 올린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억 행위예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덕과 공과 학을 그 칭송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의 원뜻이죠.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걸 말하는. 그런데 더 확실한 거는 이제 서원은 각각마다 다 다르잖아요. 모셔진 분이. 그런데 이 향교, 성균관에 모셔진 동방해동 18년은 성균관에도 모셔져 있고 전국 군전마다 골마다 다 하나씩 향교가 있으니까 다 모셔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국가에서 했으니까 지금도 향교에서는 지내고 있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물. 정말 죽었어도 죽지 않는 인물. 이제 이게 최고의 영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원에 자기 조상 넣으려고도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문묘배양된다는 것은 엄청난 이거는 막 복합적이고 엄청난 이제 그 일입니다. 우리나라 문묘 배양된 인물들 제일 첫 번째가 홍유 설총 순서는 그 두 번째 최치원생이 먼저 됐어요. 그런데 이제 홍유 설총생이 배양되면서
아무래도 시대가 한참 빠르니까 이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총 선생, 최치원, 안양, 정몽주, 김광필, 일두정여창, 그리고 회재 이현적, 퇴계 이황 선생 해서 여기까지 결국 조선 중기 접어들 무렵이죠. 여기까지는 몽땅, 영남, 그 대구 경북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의 지역의 유학, 또 성리학은 흔히 새로운 유학이다, 신유학이다 이래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유학이 되었던 신유학이 되었던 최고 문묘배양이라는 것은 최고의 그러니까 인물들, 국가공인 현인입니다. 국가공인 현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보다는 한 단계 낮지만 뭐 우리 이쪽 조선 사람은 성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까지 인정된. 그런데 퇴계 선생까지 여기 이제 빠진 분이 있다면은 정암 조광조 선생. 근데 그분은 출신은 한양 출신이지만 실은 김광필 선생의 제자이죠. 제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옛날에는 선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을 볼 때도 김광필 선생을 이야기할 때 김광필 선생 아버지가 누구냐 거의 모르죠. 김광필 선생의 선생이 누구냐 그건 다 압니다. 전필지 김종직 선생. 뭐 두 분간 좀 삐그덕하긴 했지만 그러나 누가 봐도 김광필 선생의 선생은 전필지 김종직 선생입니다. 또 정암 조광조 선생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선생은 한원당 김광필 선생. 그만큼 학문 이게 더 어찌 보면 혈연의 부자보다도 훨씬 더 우리들 기억 속에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거는 조선 중기까지는 퇴계 선생까지는 이게 뭐 다른 인물이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상이라고 할 때 대구 경북 지역 유학이 위상이라 할 때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면은 몽땅 그 영남 사람입니다. 영남 사람입니다. 그 뒤에 제가 서원을 적어놨습니다. 이 서원들도 보면은 유명세를 더해주는 것이 제가 그 밑에 한 10년 정도 됐나요?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한국의 9개의 서원을 묶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국보는 자기 나라의 국보고 이거는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이 서원이 갖는 독특한 그러니까 위상이라든가 중국의 서원 몇 개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 유명한 백록동 서원 주위와 관계된 그리고 그 장남훈 선생하고 관계된 강록서원 이런 건 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서원이 묶어서 이제 9개 서원을 묶어서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진하게 쓰여진 게 그러니까 이 영남 지역에 있는 그 서원들이고 그 이름을과 장소를 넣은 거는 가령 피람서원 하스 김문유 선생, 퇴계 선생과 도우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죠. 바로 전남 장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의 제자인 서예 유승용 선생, 병산서원, 그리고 논산에 있는 사계 김장생 선생의 도남서원. 이제 이거 9개 중에서 6개가 영남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5개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러니까 한 개 남계 서원 한 개가 경남에 있고, 또 최치원 선생의 이 서원은 정읍시에 있어요.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데 그 최치원 선생이 거기에 골살이를 했습니다. 골살이를 하고 그런 내력으로. 근데 왜 무성일까? 무성서원일까?
정말 중국에서도 잘 나갔던 당나라 시절이죠. 그랬던 인물인데 신라말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완전히 골품제 사회, 그리고 그들끼리 세력 싸움, 이런 가운데 최지원 선생님은 중앙에 관직을 갖지 못하고 지방 변방 그 정읍당에 골원을 시켰고, 이게 무성이라는 용어 어디서 나옵니까? 논어에 나오지 않습니까? 소 잡는 칼로 닭 잡는다. 그야말로 소 잡는 칼에 그 최치원 선생은 그 능력인데, 기껏 주어진 벼슬은 무성 땅, 그처럼 정읍 땅 골원 너무나 격이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서원 이름을 무성,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제자 자유입니까? 자유가 그 무성 땅에 골원을 하고 있을 때 공자가 방문을 했는데, 가보니까 뭐 손바닥만한 땅인데 온갖 가르친 대로, 그야말로 모범 그대로 가르친 대로 하고 있기에 공자가 조금은 좀 웃었기도 하고, 그래서 좀 웃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왜 선생님 웃으십니까? 나는 선생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그러니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래서 무성이라는, 여기까지 하면 최시원 선생의 서원이다. 최시원 선생 서원이 왜 전라도에 있느냐? 바로 그 너무나 격이 맞지 않는 골원을 시킨, 그래서 그 명칭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세계 유네스코 등재된 서원, 이걸 봐도 역시 대구, 경북, 영남. 그러니까 뿌리라는 것은 성리학, 그리고 그 유학의 뿌리가 대구, 경북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걸 계속 제가 말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것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동방도통론입니다. 동방도통론. 이거는 우리가 도통 하면은, 우리가 도통했다 할 때 그 도통이 아닙니다. 도의 계통, 도가 어떤 계통을 따라 내려왔느냐. 우리가 근데 유학자들인데 오히려 귀에 익은 거는 학통이죠. 학통. 학문적 계통이 어떻게 되는가? 학통과 도통, 도통과 학통의 문제. 그러니까 학통이라는 것은 학문적 개성입니다. 학문적 개성인데, 이거는 뭐 책도 있고 학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직접 배웠다. 스승 제자간이다. 그리고 학문적 작업 내용이 개성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이건 학통이 형성되는 거죠. 직접 배우고, 아니면 직접 안 배워도 건너뛰어서 사숙을 할 수 있습니다. 사숙을 해도 그분의 학설을 절대적으로 신봉, 지지를 하고 그거를 계속 발전시키면 역시 그 학맥에 설 수가 있죠. 그런데 도통이란 건 이건 뭘까? 근데 분명한 것은 조선 사회는 학통보다도 절대적 우위에 있었던 것이 도통입니다. 도통이 훨씬 더 중요했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근데 이 도통은 분명히 학통하고 대비되니까 학문적 개성 관계에 꼭 구애될 게 없어요. 학문적으로 학설이 꼭 있을 필요도 없고, 무슨 학문적 저작이 있어서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거는 뭔가 이게? 이게 정신적 계통이에요. 정신적 계통이다. 어쩌면 좀 희한한 이야기이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회에서는 도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수많은 유학자들이 있었지만 누가 가장 정통 개성자인가? 누가 가장 정통 개성자인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려말 특히 조선 초에 넘어와서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출연하잖아요. 고려말 조선 초에 보면은 누가 유학에 가장 뭐랄까요, 정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사실 이제 이 사람을 문묘 배양하려고 조선 초부터 목은 이색 선생, 양촌 공건 선생, 심지어는 변계량 선생, 온갖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다 문묘 종사가 거절됩니다. 뒤로 밀립니다. 이러는 가운데 인물에 대한 평들이 후대 유학자들의, 그 당시 유학자들이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나은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고, 세상을 뜨고 50년,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제 인물에 대한 평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무렵 바로 이 도통론의 논의가 조선이 건국이 되고 100년이 지나서 사화가 시작되는데, 한창 사화기 일어날 때 선비들이 떼죽음을 연이어 당할 이 무렵, 이 선비들이, 살인파 선비들이 진정 우리가 유교의 나라를 세운 게 이미 백수십 년이 됐는데 돌아볼 때 누가 진짜 유학자인가, 그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묘 배양 운동을 이들이 주도돼서 시작을 하죠. 그 중심에는 정암 조광조 선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암 조광조 선생이 그 연산군 때 두 차례 사화가 있었죠. 1498년 무오사화, 1504년 갑자사화. 그런데 그 사화가 있고 난 뒤 2년 뒤에 결국 연산군은 들려나가죠. 반정. 이 반정이라는 것은 큰 정치적 사건이죠. 큰 정치적 사건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한 사람만 딱 끄집어내는 거, 쪽집게 집어내듯이 정치 체제도 그대로 두고 왕 한 사람만 딱 집게로 뽑아내는 걸 반정이라고 합니다. 반정. 정치의 가장 핵심 인물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혁명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최고 통치자와 정치 체제를 다 바꾸는 게 혁명이지 않습니까? 혁명. 체제와 통치자를 다 바꾸는 거고, 유신이란 것, 메이지 유신, 중국의 변법 유신, 이거는 통치자는 그대로 있는데 정치 체제를 바꾸는 거죠. 메이지 유신, 천황제로, 이 막부제에서 천황제로, 그리고 근대 입헌군주제로 전환시키는, 이게 메이지 유신. 중국의 변법 유신도 마찬가지로 전쟁군주제를 입헌군주제로 바꾸자 시도하는 거죠. 이게 유신이에요. 그러니까 통치자는 그대로 있고 이제 체제를 바꾸는. 근데 반정이라는 것은 모든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 권력자 한 사람만 딱 집어내는 게 반정입니다. 이게 바로 중종 반정, 우리 역사에는 인조 반정 두 차례가 있죠. 밀려나고 결국 연산군이, 그러니까 이제 살인들의 시대. 근데 사실은 반정을 일으킨 인물이 살인파들이 그 전에 두 차례 크게 피해는 봤지만 중종 반정을 성공시킨 인물이 살인 세력들 아니에요. 살인과 대립했던 훈구 세력들이 중종 반정을 성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신이 되겠죠. 반정 공신이 됩니다. 중종 때 권력을 휘두르겠죠. 어찌 보면은 연산군 아버지 때부터 배설하다가 연산군 밑에 배설하다가 또 연산군 덜어내고 중종 밑에서도 공신으로서 권력을, 이 사람들이 훈구파들이죠. 그런데 이제 살인파들은 그 전에 두 차례 희생되고 새롭게 중종이 올라왔을 때도 중심에 있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중종은 뭔가 그 전에 살인파들의 희생이 컸고
이들을 중용을 해야겠다. 그래서 발탁됐던 인물이 정암 조광조이고, 정암 선생은 총회 속에서 온갖 개혁 정치를 제시하게 되고, 살인파들의 이상을, 마음속에는 훈구파들에 대해서는 저것들 뭐야? 연산군 때도 벼슬하고, 그 이전에도 벼슬하고, 또 자기 임금 덜어내고 또 벼슬하고, 저 인간들은 오직 눈에 권력밖에 없다. 껍데기만 유학자다. 진짜 유학자는 우리들이다. 우리는 바른 소리 하다가 다 잡혀 죽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살인파들은. 그러니까 세력화되면서 정치적 충돌이 결국은 일어나죠. 이게 이제 세 번째 사화, 1519년 김효 사화, 대대적으로 이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사화가 일어나기 전 한 2, 3년간 살인파들, 특히 성정원 도성지가 되어서 요즘은 한 비서실장이죠. 중종 옆에서 이 틈을 타서 문묘 종사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전 조선의 유학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제 정통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유학자인가? 그때 발탁된 인물이 포원정몽주입니다. 포원정몽주라는 인물이 이제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거론이 안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충신 정도였어요. 충신. 그리고 참 안 됐다. 희생된 인물. 그런데 문묘 종사되면서 충신만이 아니고 이제 동방 이학지족, 만고 충신과 더불어 동방 리학, 승리학의 아버지다 라는 그 칭송. 사실은 이 말은 포원 선생의 선배격인 목은 이색 선생이 성균관 대사성으로 계실 때, 있을 때 그 성균관의 교수들이 아직까지 승리학을 도입했던 초기라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 떠들어대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일 때 보니까 포원 정몽주 선생이 가장 논리 정연하고 말빨이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횡설수설 무비당리, 이 말을 쓰죠. 저 말했다 저 말했다 앞뒤 안 맞는 말 하는 게 횡설수설인데, 이때 횡설수설은 그 말이 아니고 가로 이쪽으로 이야기해도 저쪽으로 이야기해도 이 말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없었다. 횡설수설 무비당리. 목은 이색 선생이 더 손위입니다. 더 위인데 이제 젊은 교수들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일종의 평가를 해준 거죠. 평가를 하면서 포원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말빨 세고 또 달변이죠. 포원 선생님 보면은 달변이고 좀 이래 외향적 성격을 지녔던 인물이에요. 그런 평가를 아주 높게 한 거죠. 그리고는 뒤이어서 동방 리학지조라 할 만하다. 근데 목원 선생이 이 말을 해주는 바람에 목원 선생이 문묘 종사되는 거나 도통에서 고마 탈락합니다. 제자도 너무 칭찬하면은 그 칭찬에 묻혀버립니다. 칭찬 누가 했는가 이거는 없어지고, 분명히 목원 선생 입장에서는 한 수 아래로 봤죠. 한 수 아래인데 그 중에 제일 낫다 높이 칭찬해 준 건데 그게 후대 문자로 남아버리니까 목원 선생까지도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고 그냥 포원정몽주 선생이 목원 선생이 이야기했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목원 선생이 얘기한 한 것도 필요 없고 누구나 인정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일약 포원정몽주 선생이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하고 맞았던 거야. 살인파들의 정치 권력과 계속 충돌 빚고 피해 당하고, 포원도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 왕조 저 왕조에서 벼슬하고 이 왕 밑에서 저 왕 밑에서 벼슬하고 자기가 밑에서 드러내놓고 또 그 밑에가 벼슬하고, 다른 이제 이러지 않다. 이러니까 살인파들은 겹쳐 보인 거예요. 이게
고려 말의 상황과 자기들의 상황이 이런 걸 기시감이라고 하죠. 이미 본 듯한 모습 겹쳐지면서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포온 정몽주다. 그러면 포온 정몽주의 다음 계승자는 누구인가? 이 문묘종사운동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정암 조광조 선생. 정암 선생은 자기 선석에 대한 존경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로 한원당 김경필 선생님. 두 사람을 문묘종사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원당 김경필 선생은 탈락합니다. 세상을 뜬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객관적 평가도 안 내려졌고 그래서 반만의 성공 포온 정몽주 선생만 문묘종사를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터는 다져놓은 거죠. 정몽주 선생의 계승자 하면은 칼라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다음부터 이어질 사람이. 그래 한원당 김경필 선생은 이때 탈락하고 근 100년이 지나서 문묘종사가 되는데 10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에 살인파들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여기에 더 붙어집니다. 한원당 김경필 선생과 둘도 없는 도우였던 일두 정의창 선생이 한 명 갖다 붙고 그리고 그 제자인 정암 조광조 선생도 갖다 붙고 그리고 회제 이현적 선생이 갖다 붙게 되고 그리고 이제 퇴계 이황 선생이 갖다 붙으면서 결국은 광해군 때 가서 그 100년이 지나서 그게 1608년인가요? 이때 가서 문묘종사. 그래서 흔히 이 5분을 동만, 오현 한꺼번에 5분 문묘종사 되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묘종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 정암 조광조 선생하고 한원당 김경필 선생에 대해서는 퇴계 선생이 그 행장을 쓰죠. 특히 그 회제 이영준 선생을 행장을 쓰게 되면서 회제 선생은 일약 이제 정통 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게 누가 행장을 썼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이 함부로 행장을 안 써줍니다. 행장을 뭐 이래 안다고 돈 받았다고 뭐 수고비 준다고 쓰는 게 아니고 격이 아니면은 그 옥산서원에 가보면 정말 유명한 분들이 문장을 쓰고 글씨를 쓰고 했죠. 특히 이걸 합니다. 옥산서원에. 그 신도비 선거 보면은 그 고봉 기대성 선생 그것도 퇴계 선생이 시킨 거죠. 제자 보고 서라. 이게 이런 것들이 호남의 선비가 거기에 그걸 쓰고 이게 그 인물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옥산서원 가보면은 인물을 다 끌어모으면 못해. 심지어는 글씨는 한석봉 그렇죠. 그 당시 최고 이산해 뭐 이런 인물들이 다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나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고 글씨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잘 쓰고 못 쓴 거가 아닙니다. 누가 쓰는가 그리고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소원 구경할 때 꼭 그 애들께 왜 이 사람이 여기 기문을 썼는가 이제 이 비문을 썼는가 이 글씨를 썼는가 이건 무슨 뜻인가 이거 아니면은 소원 껍데기만 보는 거 껍데기만 보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요런 과정으로 해서 되는데 요런 과정에서 도통 이야기도 문묘종사와 더불어 이게 막 겹쳐지는 거예요. 겹쳐지면서 도통 이야기가 살인파들 내에서 이게 일종의 인물 품평이잖아요. 퇴계 선생도 사실은 인물 품평을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퇴계 그 전필직 김용직 선생 같은 경우 문묘종사 탈락하는 결정적인 건 퇴계 선생의 말이에요. 퇴계 선생이 도학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너무 문장이 많다. 근데 퇴계 선생은 문장이 많거든요. 율곡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 선생이 퇴계 선생에 대해서 문으로부터 도에 들어갔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문이라는 거는 쓸데없는 집, 잡기다. 그거 하려고 되느냐? 근데 퇴계 선생이 변명 많이 하고 있죠. 내가 왜 이래 시를 많이 썼냐 하면서 변명을. 근데 제자의 눈에 보기에도 저 선생은 공부 안 하고 시만 쓰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평가되는가?
그러니까 이 율곡 선생도 율곡 선생은 아주 날카로운 편단을 많이 하고 퇴계 선생도 굉장히 조심하는데도 사실은 인물 평가를 많이 합니다. 남명조식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명조식 선생의 눈에 보이면은 이 저국 관료들은 저국 쓰레기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미 사람이 그 인간이 됐는가 안 됐는가 보면은 출처를 보면 안다. 출처에 관직 나가는 것 이거 하나 보면 그 사람이 도학 공부가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다 판그릇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인물에 대한 평이 굉장히 그래 당시 인물도 있고 그 앞에 선배들 인물 조선 초부터 있고 그러니까 보통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면서 정몽주 선생은 딱 이제 꽂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개선 이야기를 그래서 도와 학통이 얼기설기 열리면서 전체적으로는 도통 중심은 도통인데 중간 부분은 학통으로도 좀 연결되고 도통으로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공론이 대충 정리가 돼요. 살인파들 안에서. 그래서 이제 어린 성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고봉기대성에게 묻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도통 누구는 누구를 이었고 누가 뛰어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살인파 그들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던 건데 왕이 직접 묻게 되고 왕이 물은 데 대해서 기대성 선생이 직접 대답을 한 것. 이게 성정원 일기에 실록에 다 실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실리고 나니까 굳어졌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그거예요. 포원 선생의 학통은 양길제로. 사실 포원 선생과 양 선생의 관계의 학문적 연계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양 선생은 목은 이색과 양촌 공문 선생의 제자이고 양촌 선생은 또 실제 스승으로서 예우해서 이 두 분 돌아가시고는 신상 3년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내 선생은 양 선생은 내 선생은 이색과 권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포원을 선생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도통은 그대로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적어놓은 이게 바로 제가 진하게 해놓은 것은 문묘 배양 안 된 인물들을 진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강호 김숙자 선생님, 그리고 그 아들인 전필지 김종식, 그리고 이제 한원당 김경필, 정암 조광조, 회제 이현적, 퇴계 이황. 이 그림, 그때 이황까지는 퇴계생까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뒤에 갖다 붙게 되죠. 그래 해서 이게 어린 선조가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인물평하고 누구 요즘 말하면 죽일놈 살릴놈 이런 이야기죠. 그러하고 나쁜 뭐 이런 이제 그게 또 선조 귀에 들렸겠죠. 그러면 누가 가장 이제 훌륭한 사람입니까? 도의 중심에 서는가 할 때 이걸 이야기하고 이거는 실록에 실리고 성경 일기 실리고 여기저기 실리고 거의 이후에 굳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퇴계 이후에 이제 이어가는 거는 다 이제 율곡 학파 계열로 내려가고 문묘종사도 정치 권력 따라 실은 그래서 권위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공론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정치 권력 익히에 대해서 문묘종사를 시켰고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여기는 당파가 없습니다. 없고 굉장히 공론화된 가운데 또 굉장히 신중하게 긴 시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퇴계생 이후는 그래서 우계 성원 선생과 율곡이 선생은 들어갔다 또 다시 또 문묘배양에서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잖아요. 정치적 싸움 속에서 밀고 당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화해버린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조선 중기 퇴계생 이럴 때까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대구 경북이 유학의 원류고 뭐 또 승려학의 원류고 이게 단순히 유학이라는 게 유학이 아니고 국가 통치 이념이고 또 어찌 보면 모든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화 영역, 학문 영역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여기서 그 정리를 그 해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 이야기는 대구 경북 지역의 역사적 이제 객관, 이제 정계, 양산. 제가 앞에 부분은 앞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조선 중기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이 중심지로서 태동 해설뿐만 아니고 중심지 역할을 했고, 실제 그 영향으로 조선시대 내내 적어도 학문, 문화 영역에서는 그 권위를 가지는 지역이 되었다. 정치 권력 차원에서는 당쟁 속에서 완전히 떠밀리죠. 떠밀렸던 결정적 사건은 꼭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어찌 보면은 밀려나게 됐던 거는 장희빈 사건이죠. 그게 1690 몇 년에 1694년이죠. 갑술한국인가요? 그때 이후에 사실 영남은 정치에서는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치적, 그러니까 권력은 잃었지만 권위는 그대로 존중되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대구 경북 지역의 역사적 이제 개관, 이제 정계, 양산. 제가 앞에 부분은 앞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그러니까 어느 뭐로 보나 조선 중기까지는 대구 경북 지역이 중심지로서 태동 해설뿐만 아니고 중심지 역할을 했고, 실제 그 영향으로 조선시대 내내 적어도 학문, 문화 영역에서는 그 권위를 가지는 지역이 되었다. 정치 권력 차원에서는 당쟁 속에서 완전히 떠밀리죠. 떠밀렸던 결정적 사건은 꼭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끝난 게 아니고, 토양 위에서 퇴계선생 같은 인물이, 또 저 경남 산청에서는 남명 조식 선생 같은 인물이 출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갑자기 개인의 천재성으로 뚝뚝 하늘에 떨어진 것이 나온 게 아니고, 뭔가 분위기가 싹 변하고 토양이 변한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승리학이 처음 도입된 거는 이 회원 안양 선생, 이게 1289년, 그리고 그 다음에 백이정 1290년, 그 조선 건국이 1392년이죠. 1392년. 이 시간표, 조선 건국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보면 새로운 유학, 승리학이 고려 땅에 들어온 것이 건국 100년 전이라고 보면 되겠죠. 건국 100년 전. 조선 이 건국 100년 전 고려의 그 당시 모습, 이미 고려는 이 원나라, 중국 원나라가 아닙니다. 원나라는 중국이 아닙니다. 몽고의 나라입니다. 몽고입니다. 몽고, 바로 이 만주족, 그 당시 먼저 멸망시킨 것이 이 여진이 일어난, 나중에 만주족이 되죠. 여진족이 팽창하면서 중국 송나라를 동강 내버렸죠. 그 과정에서 황제를 2차례나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실 중국 역사에서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찬란하기는 송나라가 굉장히 찬란한 왕조이죠. 그런데 국방력은 약했어요. 경제력도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국방력이 약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황제들이 포로가 되어 갔는데 어디로 잡혀갔는지, 언제 죽었는지, 어디에 묻혔는지 몰랐어요. 참 비참함이 있잖아요. 황제가 잡혀갔는데 결국 송나라는 쫓겨내려가죠. 남쪽으로, 남송. 그 북쪽은 금나라. 이 금나라가 왜 금입니까? 원래는 김나라입니다. 금나라가 맞죠. 금나라. 김이에요. 여진족 그 청나라가 건국되고 난 뒤에, 그 청나라 참 건국되기 전에 누르하치가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뭐라고 썼습니까? 후금이죠. 이 금나라를 잇는다. 그래서 후금이에요. 그럼 후금은 결국 조선 굴복시키고
중국 명나라 명나라는 중국이 맞아요.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 중국의 황제가 우리 혈통, 황족이죠. 황족의 이 혈통 계보를 정리하라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어딘가. 이 만주족들은 자기들의 이 국호금이 경주 김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그게 실로 자기들이 선호한 거죠. 선호했는데 자기들의 뿌리는 이쪽이라고, 이 김씨 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용비어천과 비슷한 책이에요. 쭉 그쪽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어디로 내려오고 계보를, 그걸 지은 사람들은 그 당대 최고의 청나라 아래 한족 출신 학자들이에요. 한족 출신 학자들이 자료 조사를 하고 해서 그게 만주원류고란 책이죠. 그는 흠정입니다. 흠정이라는 것은 황제가 도장 찍는 책이에요. 그냥 함부로 못 찍는 책이에요. 이거는 흠정 사고전서 포함되는 만주원류고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이 만주족들은 자기들의 뿌리가 한반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우리 유학자들은 명나라와는 그렇게, 그러면서 만주족에 대해서는 야만이라고 그래 멸시를 했다가 혼쭐 나고 거꾸로 200년 300년 무릎 꿇고 살아야 했던 바로 그런 관계죠. 몽고 근데 이 주자학, 성리학을 일으킨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주자학이고, 주이라는 인물을 높여서 자자를 붙인 거죠. 그 주자의 학문이다 해서 주자학이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과 사물의 본성에 대한 논의와 이치에 대한 논의가 많다.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지금도 그대로 쓰기도 하고, 우리가 학문을 이야기할 때는 인물 이름을 따서 쓰기도 하고, 그 핵심 내용을 따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 성리학 혹은 주자학 이렇게 불리는 거고, 또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새로워졌다. 공자, 맹자 말, 공자, 맹자 생각하고도 많이 다르고, 특히 그 이후에 전개된 유학하고는 너무 다르다. 새로워졌다. 달라졌다. 그래서 신유학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유학. 실은 주자학은 불교 냄새가 물씬 나죠. 유학이라기보다는 철학 내용으로 보면 불교가 더 많습니다. 거의 불교와 유학이 잡탕된 그런 유학이 주자학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불교를 뭐같이 비판하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거는 거의 뺏기다시피 한 유학을 재가공한 학문.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주자가 주자학을 만들어 놓고 공자 맹자 앞에 놔놓고 내가 새로 만들었다 안 했죠. 진정한 공자 맹자의 뜻이라고 했죠. 근데 진정한 공자 맹자의 뜻이라 했는데 공자 맹자 앞에 앉아놓고 만약 주자가 자신의 학문을 강의했다면 아마 반의 반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뭐 붙들고 내용이 이래가 이렇습니다. 저랬습니다. 설명을 세세히 해도 아마 동의할 만한 게 한 반이나 될까?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주자학적으로. 그래서 주자학을 껍데기는 유학이고 속은 불교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죠. 외유, 내불이다. 양료 엄불이다. 그만큼 불교가 이론적으로 스케일이나 그 다음에 체계적인 거, 그 다음에 세밀한 거, 이게 유학이 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말려들어간 거죠. 극복한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래도 이거는 삼투압 현상이라고 할까요? 더 진한 쪽으로 이게 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자학이 이게 주의가 바로 쫓겨간 왕조 남송 왕조에서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반쪽짜리 송나라. 주자의 아버지 때로 바로 피난을 왔습니다. 금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피난을 와서 피난민 후예이죠. 주자를 집계성했어요. 근데 곧 이어서 주자가 시장을 뜨고 한 50년 정도 지나가 망해버려요. 남송도, 금나라도 몽고에서 멸망당하고 이어서 남송도 멸망당하고. 그런데 이제 이 중국 땅 그 지역을 통치했던 인물이 쿠빌라이죠. 쿠빌라이. 바로 세조입니다. 원세조가 중국의 학술로 통치하자. 그 당시 원나라의 국교는 불교예요. 라마교입니다. 라마교인데 자기 왕시대에서는 라마교를 믿더라고. 그리고 원나라는 그 넓은 거의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점령을 했죠. 영토가. 그리고 아랍 지역까지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개로 나눠 통치하는데 그 현지인들과 충돌을 빚지 않기 위해서 섰던 게 그 지역의 종교는 그대로 종교는 선언을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슬람이 유지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슬람이 비약적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중국 땅, 지금의 중국 땅, 이 땅은 중국의 것으로 통치하자. 그게 유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추자학이 인기가 있고 보니까 추자의 제자들이 비록 원나라 아래에 서지만은 금나라 때는 사실 추자학이 아닌데 그 선배들이 형성 북송오자라는 그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은 보니까 새로운 유학 분위기가 중국 땅에는 있으니까 통치자인 쿠빌라이는 이거 충돌 빚으면 빚을 손해다. 그대로 이걸 수용해주자. 비록 황실은 라마교를 믿지만 중국인들은 중국 유학으로. 근데 이미 그 유학은 송나라 때 새로 만들어진, 그리고 주의에 의해서 측대성된 주자학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중앙으로 갖고 온 거예요. 이때 중앙이란 게 바로 북경입니다. 베이징이에요. 중국의 수도가 계속 중국의 중부나 서부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처음 북경으로, 지금의 북경으로 수도 도읍을 정한 게 원나라에 의해서요. 원나라 초원지대가 끝나고 초원 사막지대가 끝나고 평원지대가 바로 시작하는 지점이 북경이죠. 언제든지 뒤로 도망갈 수 있어요. 조금만 도망가 버리면 만리장성 넘어보면은 이제 초원 황무지 지역입니다. 몽고 자기들의 이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을 지배하면서도 내륙 깊숙이 도읍을 못 정한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만리장성 넘자마자 거기다 딱 도읍을 정한 게 지금 북경이에요. 이후에 중국의 수도는 여러 왕조가 모두 이 북경에 도읍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북경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게 바로 이 원나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나라에 또 그 당시에는 이거 영경 뭐 이래 옛나라 땅이죠. 옛날 춘추 전국 시대의 옛나라 땅이라서 영경. 이런데 이런 이제 전체 수도가 되면서 북경이 되고, 여기에 이제 중국, 그러니까 이 한족들이죠. 한족들의 그 학자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이때 바로 첫 번째 조치가 이제 국립교육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국자감을 세우게 되죠. 바로 이때 세운 국자감이 지금 북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경의 국자감 건물이 그게 지금은 교육박물관인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초대 일종의 관장, 국자감의 이제 총책임자, 국자감 총책임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성균관이면 대사성인데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인물이죠. 허형이라는 인물이 거기에다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지금 그 가면 그 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허형이 심어놓은 나무 국자감에 그 시내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면 비림이 있죠. 13경
5경이 아니고 13경의 비문을 몽땅 비석에다가 다 새겨놨습니다. 아주 좋은 글입니다. 거의 손상 없습니다.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 책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 나면 학생들이 거기 가서 책 보듯이 13경 전문의 비석으로 엄청난 크기죠. 수백 개 되겠죠. 장관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관은 그 비석 옆에 사람 비석, 이거는 경전 비석이고 사람 비석이 쫙 있어요. 이 사람 비석이 바로 과거 급제한 인물들 명단이에요. 원나라부터. 근데 원나라 명단은 다 뭉개져가 잘 안 보여요. 명나라, 청나라 이어지는 왕조 명단들이 쫙 있습니다. 그것도 장관입니다. 가운데 들어가면은 강유희가 쓴 이제 천하위공이라는 큰 글씨가 공자교 운동하면서 쓴 그걸 이제 그것도 볼 수 있고 허영식수한 것. 바로 요게 허영이 인물이 이때 바로 안양 선생이 간 거예요. 중국에 갔을 때 주작을 가져왔다. 원나라 원래 라마교 불교인데 무슨 뜻게 가져왔느냐? 정책적으로 유학을 권장하고 막 국자감을 설립했을 때 그 무렵 간 거예요. 그 무렵에 갔으니까 원나라로 봐서도 아주 초기 유학이다. 유학. 그리고 이어서 이제 중요한 인물은 익제 이재현 선생이죠. 충선왕 호종에서 갔는데 이미 이제 이 유학이 퍼지고 있고, 그리고 요게 1290년경인데 처음 수용해서 국자감시하고 한 게 1313년 이때 되면은 이제 과거 시험을 치기 시작하고 과거에 그 교본이 주자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경전 시험을 치는데 주자가 해석한 대로 답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자학이 관학이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바로 요때, 그러니까 이미 무르익었다는 거죠. 원나라가 이제 그 유학 주자학을 수용을 본격했고 교육시키고 시험 이제 정답 교과서도 주자학으로 하는 요런 단계인데, 바로 이때 이 무렵에 이 익제 이재현 선생이 충선왕 호종을 해서 국경 수도에 간 거예요. 충선왕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몽고 원나라 황제의 사위 아닙니까? 사위. 국내 정치에 밀려가지고 소환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고 야, 니 이리 돌아와 해가지고 이제, 그러나 어쨌든 사위이고, 그러니까 북경에 가니까 좋은 집에 책도 많이 놔놓고, 그러니까 너는 정치 관심 가지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 이게 만권당이라는 거예요. 책이 많았다. 그러니까 만권당. 특별 별장을 준 거죠. 그리고 그 호종하는 이제 익제 이재현. 그런데 충선왕은 뭐 잘 모르니까. 근데 그 집에 오면 책도 많고 경치도 좋고 음식도 맛있는 줄 거고 술도 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중국의 학자들이 마군도 올라온 거예요. 그 명단들이 나와요. 그 당시 유명한 인물들이에요. 이걸 다 상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익제 이재현 선생인 거예요. 충선왕은 그냥 앉아있고 뭐 모르고 하니까 이재현 선생이 그걸, 근데 충선왕은 또 정치에 휘말려가 그 내륙 쪽으로 사천인 거 그걸로 비안 가죠. 거기까지 익제 선생이 또 따라가요. 죽을 고생하고 다니고 이런 장기 체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귀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양 선생이 주작을 가져온 거는 어찌 보면은 처음이라는 의미지 내용적인 건 없습니다. 근데 익제 선생 이 단계가 되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제대로 수용을 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볼 수 있는 게 목은 이색, 그리고 그 아버지인 그 이곡 부자가 원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과거해서 관직을 지내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작학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원나라 국자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 되어서 관직 생활을 해요. 그리고 또 고려로 와서 또 관직 생활을 해요. 이래 되니까
이 단계 요게 1365, 60년경이 돼. 그러니까 이게 수용 처음 되고 한 60년, 70년 지나면은 이제 아주 이제 주자학 수용이 그 사이에 여러 이제 인물들이 아까 말했던 우탁 선생, 그 다음에 뭐 군보, 그 다음에 뭐 또 우리가 요 성리학 수용기에 거론되는 여러 인물들이 이제 이때 출연을 하게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공민왕이 이제 개혁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 세력을 밀어내려고 든 거죠. 근데 그냥 원나라 세력을 밀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국 땅에서 원나라에서 남쪽 지역에서 한족들이 일종의 반란이 형성된 겁니다. 반란군이 형성되고 결국 그들이 명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그리고는 원나라 세력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기 시작할 이 무렵이에요. 이 무렵에 그러면 고려에서도 우리도 원으로부터 벗어나자.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공민왕의 개혁 정치가 시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래 이 주자학, 성리학이라는 것도 한족들의 학문이죠. 한족들의 학문이고 뭔가 몽고보다는 한족이 더 문명한 것처럼 보이고, 또 그 당시 국제 정치 정세로 봐서도 우리를 압제하는 것은 몽고이고 어떻게든 몽고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명나라하고 손을 잡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공민왕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혁 정치를 했던 것이고, 근데 뭐 말년에 가서 신돈에게 권력을 넘겨버리고 해서 이제 엉망이 된 이제 노국공주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개혁 정치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국자감을 없애고 이제 재정비하면서 왕립 국립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을 만든 거예요. 이 성균관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됩니다. 이제 유학자들이 바로 주자학을 공부하는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대량 생산돼 나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인물이 포원생, 포원정주, 삼봉, 정도전, 좀 후배 양총문, 그 다음에 돈, 이순인 뭐 해서 줄줄이 이제 그 시기에 나오는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신진 사대부들입니다. 신진 사대부. 그래서 외교적으로는 명나라를 취하는 거죠. 원나라를 버리고. 뭐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그러면 외교적으로 중국의 양대 세력 중에 새롭게 일어나는 명나라와 손을 잡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원나라 세력에 붙어있는 권력을 누리는 부원파, 부원 세력들 공부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대대로 원나라 세력에 붙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이 부원 세력, 일종의 귀족 세력들이죠. 그와 달리 자기들은 과거 시대라는 게 뭡니까?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실력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귀족 대 신진 사대부들. 그리고 이 귀족 세력, 친원 세력 이 사람들은 고려 왕조가 불교하고 너무나 깊게 연계되어 있고, 근데 자기들은 유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배척이라는 이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결국 그러면서 고려 왕조는 계속해서 비틀대고 있고 희망 없다라고, 특히 위화도 해군 사건, 이 위화도 해군 사건도 왜 명나라를 요동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 요동 땅이 압록강 넘어, 그리고 우리나라 천령 넘어 한경도 땅, 천령 이 부분도 원래 상성 총간부라 해서 이게 애매한 땅이었죠. 이성계도 그쪽 출신이죠. 여진 지역에. 그쪽, 그래, 원나라가 지배하면서도 이 지역이 원나라가 직접 통치할지 아니면 고려의 땅인지 애매모호했던 이런 땅이에요. 근데 명나라가 원나라 세력을 밀어내면서 원나라 땅 모두를 자기 걸로 접수를 한 거예요. 압록강 북쪽 땅도 물론이고
함경도 쪽 상성 총관부 땅도 그렇고 여기에 전부 이쪽 지역을 전부 자기들이 원나라 세력을 밀어냈으니까 우리 땅 하겠다. 명나라 땅 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배했던 땅인데 여기에서 이제 친원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명나라를 공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요동정벌이죠. 그래서 요동정벌 이성계 결국 대장군으로 갔는데 생각이 달라진 거죠. 위화도 해군을 하게 돼서 내부적으로 먼저 정돈하자 해서 이제 반대 정치 세력 다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진 사대부들도 두 진영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결국 건국파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건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진 사대부 세력, 새롭게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 세력들은 두 계열로 나눠지면서 건국에 참여한 계열과 건국에 반대한 계열, 이 두 계열이. 근데 실은 건국에 반대했더라도 그 아들들은 다 참여해요.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런지 벼슬을 줘요. 벼슬을 결국 하러 가요. 문제는 아들이 넘어갔다가 넘어간 게 아니고 이제 같은 유학자로서 누가 정당한가, 이 세력이 중요한 거죠. 그 세력이 결국 영남 지역은 건국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건국 세력, 영남 출신들 중에 건국 세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참여하지 않은 세력도 있고 갈라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영남은 참여하지 않은 세력에 주축이 되고 그 건국에 참여한 세력들은 그야말로 이제 태조를 거쳐서 태종 그리고 세조 때 중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유교나라 건설이라는 그 아래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그 조선 건국과 이제 초기를 일궈 나가는 반면에 이쪽에 남한 세력들은 그냥 공부한 거죠. 학생들 모아놓고 공부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뭔가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 결국 이 경상도 지역에서 세력을 형성하던 야흥 김제 그리고 그 제자가 강호 김숙자 그리고 그 아들이 전필치 김종직 선생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는 영남에도 제자들이 쫙 깔리고 특히 고을원을 지내면서 성주 교수 함양 군수 또 이렇게 각 지역에 이걸 지내면서 제자들이 밀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영남 제자들은 그래 형성되고 중앙에서도 관직을 지낼 때 제자들이 뭔가 영남 출신 사실은 이제 전필제 김종직 선생만이 아니고 그때 영남 출신으로 유명한 인물이 이제 이 좀 약간 앞선 인물이 서거정이죠. 이 서거정 같은 인물은 사실은 발성서시고의 출신인데 태국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완전히 서울에 그냥 세력화해버린 그런 인물이고 그리고 상주 지역에 이제 그 허백정, 홍귀달 이런 인물들이 거의 동년 몇 년, 5년, 10년 정도 차이로서 완전히 이제 그 세력을 형성하는데 정치적으로도 허백정, 홍귀달 같은 경우는 전필제 선생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전필제 김종직의 신도비를 쓴 인물이 홍귀달입니다. 그런데 서거정 선생 같은 경우는 외부마 중앙으로 토착 그러니까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은 영남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 나중에 사화에 다 희생돼 가는 이제 이런 과정을 밟습니다. 결국 이게 중앙 정계로 진출을 하면서 이 세력화되고 영남 지역 출신 제자들도 지역에 쫙 깔려 있는 데다가 중앙에 수도 보니까 젊은 인물들은
그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특히 그 당시 권력을 장악했던 인물들은 누굽니까?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했던 인물들인 거예요. 이 인물들은 유학의 원칙에서 보자면 불사이군을 어깁니다. 이거는 대의명분이 무너져 버려요. 뭐 이렇고 저렇고 옳고 그르고를 따질 수 있지만은 대의명분, 자기가 섬기던 임금을 자기 손으로 끄집어 내놓고 다른 임금을 세우고 다른 임금 밑에 가서 벼슬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유학의 어찌 보면은 이거는 제1조, 제1장 제1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보니까 세종 밑에서, 문종 밑에서, 단종 밑에서 벼슬하다가 단종 쫓아내고 세종 밑에서, 심지어는 성종 밑에서까지 벼슬을 해먹는 인물들이 젊은 유학자들의 눈에 볼 때는 비록 출신이 서울 출신이라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표시하면 안 되죠. 사실 그때 희생되었던 사육신 6명만 죽었습니까? 수백 명 죽었어요.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사육신이란 말, 그 말도 뒤에 그 사람들이 복권된 거는, 완전히 복권되는 거는 정조 때에 왔어요. 세조 이후에 모든 왕은 다 세조의 혈손들입니다. 누가 세조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할배를 대놓고 누구도, 조선이 망할 때까지 세조를 누구도 욕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누가 옳았다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 억울하다. 그래도 죽은 사람의 입장은 충성이라는 그 부분은 인정돼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옳았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 사람들이 죽게 된 거에 대해서는 신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지, 세조 틀렸고 이 사람 옳았다 이렇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직계 할배가 틀렸고 그 왕들 계보가 다 정통성이 날아가는데 그건 인정될 수가 없었죠. 그냥 억울하게 유학자로서 충성을 지키다가 죽은 인물이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게, 적어도 우리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더 올곧은 사람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벼슬했는 사람보다는 여기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런데 왕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 정면 공격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누구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정조에 왔으니까 사육신이 죽고 250년 지나서 신혼이 됩니다. 신혼이. 그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도 충신으로서 인정되었다는 거죠. 충신. 그래서 이제 인정이 된 이런 과정.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자기들끼리 끌어모이고 성종식입니다. 성종식에 성종의 할아버지가 세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세조 왕이 찬탈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한명회죠. 신숙주 이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물에 대해서 반감, 그러니까 정치 세력화하고, 이게 결국 이제 정치적으로만 안 가면 되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이제 세력화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끼는 게 모함이죠. 모함. 그리고 걸고 들어가는 것.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있습니다. 걸고 물고 늘어지면서, 그 시대 때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거의 이제 모습이 드러나는데, 뭐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제 이렇게 늘 역사는, 그래서 지나고 봐야 누가 검은 놈이고 누가 흰 놈인지 이제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당연히 세력이 밀리죠. 신진이. 그래서 총 4차례 이제 희생되어 가는, 그런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 사화는 세 번째 기묘사화입니다. 이 기묘사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죠.
연산군 몰아내는 중종반정 그리고 기묘사화가 나기까지 정암조광조가 총애를 받게 되면서 어찌 보면 오버한 거죠. 그 발진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기묘사화로 불러왔는데 그 과정에서 얻어낸 것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포원정몽주 선생을 문묘종사시킨 결국 역사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정치 게임에서는 패배했지만 계속 시달리고 있지만 정치에서 패배자인 정몽주를 적어도 학문과 정신, 유학의 역사에서는 승자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큰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 생각했는데 기묘사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살인 세력을 다시 일망타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일어났던 큰 풍경 중에 하나가 많은 중앙에서 공부하던 인물들이 뽑다리 사서 자기 고향으로 아니면 자기 고향이 아니라도 처가나 외가나 지방으로 쫙 퍼지는 양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기묘살인들입니다. 비록 정치에 희생은 안 됐지만 자기들이 활동할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정치 현실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도 이게 이래 됐던 게 조광조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유학의 시대가 오는구나, 제대로 된 유학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겠구나 꿈에 한껏 부풀었다가 한순간 팍삭 내려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따리 사서 고향으로 외가로 처가로 쭉 흩어진 게 결국 이 씨앗이 전국으로 살인이 퍼지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조선 또 좀 전에는 야왕길제 전필제서 쭉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낙동강 중류지역 아닙니까? 이게 선산 이 일대입니다. 포원성은 영천이고 이게 쭉 이 일대에 일어나서 이게 1단계에는 남쪽으로 북쪽으로 사림이나 선비의 분위기가 옛날에는 백길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백길을 따라 밀어 올라가서 안동까지 올라가고 밑으로 가서 김해 진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다면 3단계 사림 세력이 형성되는 게 기묘사림들이 전국적으로 이제는 이미 2단계가 이러면은 사화 이 시기를 거치면은 사림은 영남 사림만이 아닙니다. 처음 형성될 때 그랬지 이미 기묘사화 일어날 때는 이미 중앙정권 들락거리고 이럴 때니까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3단계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전국에 있으면서 퇴계선생도 이때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퇴계선생의 형도 결국은 을사사화의 연장선에서 그 양재역 벽수 사건 그 연장선에서 장사를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퇴계선생이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이 사화의 시기에 얘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칫하면 걸려 죽는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옳다. 자기들의 학문적 계보가 이게 유교의 정통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가운데 퇴계선생 이런 인물들이 이제 사화 뒤끝 특히 을사사화가 나고 난 뒤에 선조가 즉위하기까지 을사사화 이후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임금은 명종입니다. 그런데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문정왕후가 잡고 있었죠. 그때 남명조식 스님한테 단성영감 관직을 내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라고는 책다리 없는 그런 어린 그리고 늙은 암탉이 물고 앉았고 내가 그거 가서 벼슬하란 말입니까? 이게 단성현감 사직소이죠. 정말 맞아 죽을 상소죠. 사직소이죠. 안 맞아 죽은 게. 근데 이미 그때도 살인세력들이 상당히 형성됐다는 게 그 안에서 참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선비는 나라의 운기입니다. 꺾어서는 안 됩니다. 과한 거는 충분히 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았죠.
이미 이 문정왕후 시절에도 서서히 살인 세력들이 전국적으로 분포를 하고 야금야금 중앙정계를 장악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명종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면서 성조가 갑자기 어린 나이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이 살인들이 문정왕후도 그때 죽고, 그러니까 왕권이 형편없이 약화된 이런 상황에서 실력을 키웠던 살인들이 바로 어린 왕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게 살인파들의 중앙 정계 장악. 그리고 이 살인파들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결국 살인파의 후예들이 조선의 전국을 주도하고, 전국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시점에 퇴계 선생은 노년이죠. 이미 60대 중반입니다. 70의 세상을 뜨시는데 최고 원로 학자로서 그 권위 속에서 퇴계 선생은, 그리고 성균관 대사성을 2번 지냈고, 그러니까 퇴계 선생의 제자는 안동지역의 제자와 더불어 성균관 대사성에서 만난, 요즘 말하면 서울대 출신들 제자들, 전국 분포, 그러니까 전국의 제자들이, 학생들이 퇴계 선생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 되니까 퇴계학은 살인파가 중앙 정교의 장악과 더불어 퇴계학은 중앙의 자리가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퇴계학이 영남에 있어서 퇴계학이 전국 간 게 아니고, 퇴계 선생이 거기 대사성을 2번 했고 제자들이 다 서울에, 그럼 전국적 분포를 하니까 조선의 퇴계학이지 영남의 퇴계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계학이 조선 망할 때까지 갈 수 있었던 게 그 배경입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결국 영남 학파 속에 나타나는 유학의 특징은 뭡니까? 바로 저리정신, 요걸 우리가 도학, 실천 중시,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이 있게 되고, 나중에 이론 영역으로 발전해서도 특히 이러한 실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성향을 띠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유교의 입장에서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띠게 되겠죠. 현실하고 주로 현실 정치 속에 있던 유학자 계속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경우는 그때 적당히 정리 뭐 이래 하고 움직이는데, 이쪽에서는 유교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이 원칙주의가 견지되는 것이 하나의 학풍으로 남게 되고, 특히 퇴계학 같은 경우 퇴계학 본산인 안동 지역에서는 요지부동 그대로 퇴계의 말은 한마디도 수정하지 못하는 요런, 근데 대구 지역만 내려와도 제가 낙중학에서 이야기하는 데면은 퇴계 말도 수정하고 말도 좀 안 듣고 옆길로 좀 세고 다양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은 영남 지역 안에서도 대구 영남 중부 지역, 근데 안동 쪽에서 보면 변질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제 된 거지만 이제 그 24K 금이 순도가 많이 떨어진다. 한 18K 정도 대구는 막 이 정도로 그냥 매기고, 경남쯤 가면은 이거는 뭐 전라도하고 왔다 갔다 하고 노론하고도 친해지고, 이건 한 12K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해서 안동 중심적, 요거는 퇴계학 이후에 하나의 양상이고, 근데 지금 관점에서 보면 요지부동의 안동 24K보다는 차라리 좀 섞여야 변화하고, 그게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